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경북권에서 발생한 산불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강한 바람까지 불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매년 봄철이 되면 대형 산불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대응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산불로 인한 피해가 커지면서 여야가 추경을 서둘러 처리하자며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요. 그럼 이번 산불 진화 상황과 함께 앞으로 필요한 조치는 무엇이 있는지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한국산불학회 고기현 회장 나오셨고요. 또 지금까지 산불 현장에서 활동하신 에이팟 코리아 이동환 상임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일단 지금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상황 뉴스들 보니까 그래도 큰 불들은 다행스럽게 잡혀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회장님. 지금 현안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산불 지역이 여러 지역에 있지만 진화율이 올라가는 그 추세에 있는데 아마 강우 효과하고 또 지상에서 야간에 대응한 결과라고 보는데요. 오늘 아침 6시 기준으로 해서 제가 자료를 받은 거 보면 의성 같은 경우는 95%니까 상당하죠. 네. 그리고 안동 85%, 또 영덕, 영양도 조금 수치는 75%하고 65% 정도지만 그 전보다는 좀 높아졌다라고 해서 또 울산, 울주도 완진을 시장님이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무주도 좀 주부를 잡은 것 같고 그래서 완진이라고 하면 완전히 이제 완전히 다 진화가 됐다. 그래서 라는 선언. 그 진전을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다시 또 바람이 또 일어나면 또 완진 지역이나 주불 지역들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예상치 못하게 다시 또 불길이 올라올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감시 체제를 완진했다고 해서 풀 게 아니고 그 지역에서 해당 지역에서는 감시 요원들을 배치해서 완전히 우려 사항이 없을 때까지 감시를 해야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다행스럽지만 물론 너무 많은 피해가 발생했지만 그래도 주불이 잡혀간다는 건 다행스러운 일인데 밤 사이에 좀 많은 양은 아니지만 비가 좀 왔지 않습니까? 경북 지역에. 맞습니다. 그게 좀 주요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아무래도 그 대기를 조금 이제 축축하게 좀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그 비 예보와 함께 비가 좀 내린 게 진화 인력들한테 큰 힘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올라가서 우리가 해보자. 왜냐하면 분위기가 굉장히 처져 있었거든요. 바람에 무기력하게 불길이 확산되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마지막 힘을 짜내서 진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 그 동해안 지역의 대표 고성 산불 때와 딱 비교가 되긴 하는데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의 산불이 퍼지는 양상이나 정도나 어떻다고 보세요? 회장님 먼저 그때 기억하시죠? 저도 대형 산불을 사실은 그 산림청의 그 산불 업무를 하면서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래서 고성 산불 19년도에 있었죠. 고성 속초를 위협했던 산불인데 바람이 그때도 양간지풍이라 하죠. 양간지풍이 영향을 받아서 셌습니다. 바람에 의해서 불이 실려가서 그 동해안에 그칠 정도로 했는데 그때도 피해가 있었고요. 강릉도 그렇고 울진도 그렇고. 근데 이 산불은 좀 문제가 되는 게 그때 산불은 한 방향으로 해서 흐르면서 북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한 방향인데 이 불은 진짜 의성에서 발생했지만 동쪽으로 흐르고 또 북쪽으로 흐르고 북서쪽으로 북동쪽으로 흐르고 이 전방위적으로 좀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흔히들 괴물 산불이라고 하는데 좀 규모도 크고 좀 관찰을 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이번에 크게 산불이 좀 번진 지역이 이제 경북 의성이잖아요. 이게 이제 역대 최악의 수준으로 불이 이제 번졌다. 그래서 괴물 산불 이런 표현도 하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타오르게 된 건가요? 의성 같은 경우. 의성 산불을 이제 진화하고 그러고 있는데 바람이 그 이틀 전에 정말 세게 불었다고 합니다. 의성 주민들 말로는 창문이 흔들려서 깨질 정도로 바람이 불었다고 하니까 그 속도로 바다까지 간 거거든요.
근데 그 속도가 지금 뭐 숫자적으로 나오잖아요. 눈으로 봤을 때는 차보다 사람보다 빠른 거예요. 막 날아가는 거예요. 불길이 날아가는 수준이니까. 이렇게 순차적으로 쭉 퍼지는 게 아니라 사방으로 튀듯이 막 맞습니다. 그렇게 날아간다는 예, 거예요? 퍼지고 이 도로가 있으면 도로는 사실 그 시멘트잖아요. 네. 그거를 그냥 막 넘나드는 거잖아요. 불이 지금 산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완충 역할을 못 해주는군요. 예, 도로를 그냥 막 뛰어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덕이 그래서 대피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만큼 의성에서 영덕까지 가는 시간이 짧았다는 거죠. 네. 지금은 이제 의성 같은 경우 진화율이 95% 그래도 주불이 그래도 잡힌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게 또 그럴 염려는 없습니까? 잡힌 듯 했다가 또 살아나고 이럴 염려는 없겠습니까? 줍을 잡았다가 다시 되살아나서 다시 지상 진화대원들 또 헬기 자원들을 투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꽤 있어요. 예, 꽤 있습니다. 대형 산불에 있어서는 워낙 면적이 넓다 보니까 네. 감시 체제를 확립하지 않고 또 느슨하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바람 예보도 또 증가되는 예보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감시 체제를 해서 불이 좀 일어날 때 좀 빨리 조기에 진화를 해야지 되는 형편이 있는데 아무래도 강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의지해서 산불 잠불이라고 하죠. 잠불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해야 하는 과제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 경북 지역의 지형적 특성을 보면 그래서 호남 지역처럼 이 평야가 쭉 넓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산들이 계속해서 촘촘히 있잖아요. 아까 이제 팬 현상 말씀해 주신 것 예. 같아서 그런 산들을 타고 가는 바람들이 이제 산을 넘어갈 때 더 건조해지고 바람도 세지면서 불길이 더 확 퍼지게 되는 이렇게 원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이제 건조한 바람이고요. 예, 대륙에서 불어오는 그래서 편서풍은- 비가 요즘에 안 예, 왔었잖아요. 예, 예. 네. 편서풍은 건조한 바람이고요. 뭐 강우 효과가 있어서 그거 좀 완화됐을 텐데 또 산악 지형을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30도 경사에 있어서는 이 속도가 또 배가 되는 또 효과가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아마 이 산불이 확산하는 데는 산악 지형이 기여를 한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나타났던 특히 아까 도깨비불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회오리 현상? 예. 이런 것들도 나타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불길이 회오리처럼 이렇게 쭉 그 회오리 모양으로 타고 올라가는 이런 다 이게 그러면은 그 바람이 엄청 거셌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 바람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예, 맞습니다. 현상인 건가요? 그 네. 뭐 제보자들 영상 같은 거 보면 네. 도로나 이런 데서 보면 다양한 바람에 의해서 불이 번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잖아요. 네.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예. 말씀을 좀 미안합니다. 예, 예. 예, 말씀드리면 올라가는 거는 바람도 있지만 다량의 열이 산불로 인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열은 위로 올라갈 상승을 수- 하는 성질이 효과거든요. 그렇죠. 예, 네. 상승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회오리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연료물들이 타고 상층부에 있는 나무들, 10m, 20m에 있는 나무들이 타면서 이제 많은 그 열들도 이제 하면서 더 높이 올라가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회오리 바람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야기하셨지만 먼 지역까지 이동하는 거는 대류 현상에 의해서 그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그 위로 올라가면 또 강풍 현상이 있기 때문에 네. 동쪽으로 흘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그럼 우리나라는 산악 지역이 많기 때문에 산에서 산불이 나면 이런 도깨비불, 회오리 현상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패턴으로 계속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이사님? 뭐 전문적인 거는 회장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네.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산악이 험준하고 낮에는 헬기로 인해서만 진화가 가능하고 또 밤에 불이 다시 번지고 다시 헬기가 올라가면 좀 소강되고 이게 반복되면서 날이 계속 지속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소방은 사실 불이 육지에 내려오거나 그래야지 투입이 될 수 있는 거고 네. 산 위는 산림청 진화 인력들과 산림 헬기가 다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서 예. 숫자도 부족하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지역이 너무 넓어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날들이 좀 지속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불이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 몰아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올라가면 그 지역에 이제 인력들이 투입돼서 끄면 되는데 이게 전선처럼 맞습니다. 넓게 산을 이제 예, 맞습니다. 그 전선이 넓은 게 사실 진화하기 어려운 원인인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들은 좀 조금 이따 말씀드리는데 모든 불이 회오리 불이 되냐, 모든 불이 도깨비 불이 되냐 이건 아니거든요. 네. 예, 이게 대형화되기 때문에 회오리 불이 되고 도깨비 불이 되는 겁니다. 예, 이게 그 수관화라고 해서 머리로 보면 그 나무도 이렇게 꼭대기가 있거든요. 네. 수관화가 되면 그때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 큰 대류를 형성하면서 이렇게 크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관화가 되기 전에 그 지점의 산불을 차단을 하면 그런 현상들이 없습니다. 네. 예, 근데 수관화 현상을 방치를 하면 그리고 바람까지 되면 지금 보는 현상들, 회오리 바람들, 또 도깨비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네. 하나만 더. 우리 산 지역 특징 보면 소나무들이 많잖아요. 제가 알기로 소나무도 만약에 불에 타면 다른 나무에 비해서 온도도 더 높이 올라가고 더 오래 타고 그래서 이것도 진화하는데 애를 먹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현장에서 지나가시는 분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또 솔방울도 있잖아요. 예, 그게 날아다니고 예, 그게 불길을 옮기다 보니까 지나시면서 그런 기본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한국의 산림 특징이 산불이 크게 나면 진화를 하는 게 어렵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그건 이제 정책적으로 초반에 이루어지는 부분이라서 다각적으로 아마 대비가 앞으로는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회장님 4월도 사실 강수량이 비가 많이 올 것 같지 않고 사실 봄 가뭄이 되게 무섭잖아요. 이번에 불이 잘 잡혀야 되겠지만 혹시 또 다른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건조한 상태이다 보니까 또 바람도 세게 불고요. 혹시 이 산불이 또 이게 장기화되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도 되게 현실적으로 하게 되는데. 사실 그 산불 기간, 네.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기간은 4월, 5월까지 연장이 됩니다. 이게 그 기상 조건하고 역대 패턴을 보면 5월 달에도 대형 산불이 났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산불 위험 기간이 장기화된다, 연중화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데 뭐 이 산불은 조속히 차단이 돼야겠죠. 그래서 4월 달에 있을 또 그런 상황에 대처를 하려면 진화 자원도 너무 이렇게 소비를 시키면 안 되거든요. 4월 달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항공 자원도 한정된 자원입니다. 헬기 자원들도 이거 사용을 하면 정비를 또 오랫동안 또 해야 되거든요. 그게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 지금 의성 산불, 산청 산불 이거를 장기화 시키면 4월 달 산불에 대비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속히 관리를 해야 된다, 진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4월 달도 물론 위험성들이 있습니다. 역대적으로. 네. 자, 지금 진화 작업에 나서고 있는 산림청 우리 직원분들 그리고 소방관분들도 좀 걱정입니다. 이거 워낙 진화하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되게 많이 지치셨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현장 상황 좀 전해주세요. 지금 컨디션이 어떠시고 어떻게 진화를 하고 계시는지. 이분들이 사실 출장을 나온 개념이거든요. 뭐 지금 그렇죠. 집에서 나온 지 지금 다른 벌써 지역에서 지원을 맞습니다. 나오셨으니까. 일주일 정도 되다 보니까 본인이 갖고 왔던 어떤 소모품들도 지금 이제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계속 같은 밥들을 먹잖아요. 밥차나 이런 걸 먹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제 스태미너도 좀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불이 바닷가까지 간 부분에 있어서 무력감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고 그 원인이 또 바람이다 보니까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약해져 있는 게 현실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 현장에 투입되신 분들이 식사하는 모습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그 휴식을 취하시는 모습 보니까 현장 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나 되게 걱정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되게 부실한 식단 같은 것들 이제 보게 되니까 과연 저거 드시고선 현장에서 그렇게 되게 고된 노동일 텐데 하실 수 있는데 걱정돼요. 우리 사회자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네. 저분들 애로사항이 무엇일 것 같은가요? 큰 애로사항이. 체력 문제 아닐까요? 그건 다 이렇게 영양으로 해서 또 해주고 그럴 텐데 저는 저분들의 애로사항은
말을 하지 않는, 말 못할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디테일한 부분들을 대책본부에서 챙길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민들이 또 이렇게 많이 돕겠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필요한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네. 울진 산불 때 시민 단체가 왔는데 아주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거를 가져왔더라고요. 저는 진짜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분들의 애로사항은 내의 용품입니다. 개인들 용품들. 네. 장기화되면서 내의 용품들을 개별적으로 이렇게 충당을 못 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못 하는데 네. 그런 것들 대책본부에서 알아서 챙겨주고 또 자원봉사자들이 그런 걸 챙겨주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화면에 좀 휴식 공간들 이런 것들이 좀 미비한데 자원봉사 단체들이 대형 이렇게 재난 사고가 있으면 이렇게 그 도움을 주시는데 이번도 아마 그거 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화면으로 많이 잡혀가지고 시민들도 돕고 싶거든요. 네, 그런 것들 대책본부에서 좀 주선을 해서 또 여기 이동 음식차, 또 휴게차, 뭐 간호할 수 있는 의료차들 이런 것들 지금 뭐 적십자 계통이나 이런 계통으로 보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지금 산불 현장이 여러 군데인데 좀 전국적으로 지원을 하면 진화대원들이 힘내서 마지막까지 또 네. 혹시 또 더 길어질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뒤에서 지원을 하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 3교대인가요? 어떤 식으로? 산림 인력은 교대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사람인데 체력적으로 방전이 되실 텐데 그러니까 그 바꿔가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처에서 차에서 쉬거나 네. 팀별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선 현장에 있는 겁니다. 어디 뭐 숙소를 들어가거나 쉬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임시 막사 같은 건 아래 좀 안전한 지역에 안 짓나요? 근데 이분들이 움직이시는 것 자체가 차량에서 거의 생활을 하시고 팀별로 움직여서 팀별로 물건을 다 챙겨서 가십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번에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현장 조사를 마치고 네. 가장 필요한 거를 생각해서 속옷이랑 작업 양말을 2,000장, 3,000켤레를 들고 수요일 날 내려갔거든요. 네. 예. 1시간 만에 다 동이 났어요. 그렇죠. 예, 그게 다 동이 그런 게 났고. 필요하군요. 그게 애로사항입니다. 그게. 그 양말을 한 번, 1시간, 예를 들면 산에 올라갔다 오면 양말이 젖잖아요. 그렇겠죠. 예, 네. 그거를 갈아 신으면 다시 좀 쾌적하게 또 다음 1시간 쉬고 올라갈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 양말 젖은 채로 계속 신고 계셨는데 그래서 개수를 정하지 않고 충분하게 다 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말 많이 챙겨 가시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 필요한 것들을 현장에 지원이 돼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그것들이 적재적소에 잘 제공이 안 되는 게 사실 그렇습니까? 이분들 제가 현장대책본부가 그런 걸 챙겨야 되거든요. 그런 걸 챙길 수 있도록 그 매뉴얼에 현장대책본부의 운영 매뉴얼에 보급 지원반이 있거든요. 지원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부에서 이렇게 지원 물품들을 진화대원들한테 이렇게 분출해주고 적기에 하는 역할을 예, 하셔야 그 될 역할하는 그 반이 있습니다. 팀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돼 있는데 아마 운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예, 지원반을. 그래서 되게 이제 그런 현장 것들-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예. 되는 부분 같아요. 맞습니다. 현장에 예, 예. 진짜 필요한 것들은 뭔데? 예를 들어서 엉뚱한 걸 주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그 지원반이 아마 들어오는 물품을 관리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장으로 물품은 들어올 수 있잖아요. 네. 뭐 음료수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들 뭐 라면도 들어오고 그걸 어쨌든 간에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필요한 걸 누군가 사다 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금을 분출해야 되는데 공공기관이나 공적인 부분에서 현금을 바로 집행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재난 대응, 현장 재난 대응에 그 부분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네. 그 대원들은 또 인력적으로 뭐 헬기나 기계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문제인데 오랫동안 했으면 백업을 할 수 있는 요원들을 확보를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권역 내에는 백업할 요원이 없을 겁니다. 쓸 수 있는 인원들 또 교육 훈련 받은 인원들은 많이 썼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제안하는 거는 권역 외에 또 비도 전국적으로 왔으니까 권역 외에 진화대원들을 좀 협조를 받아서 이 권역 내로 해서 좀 백업을 해주고 좀 쉬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도 네. 우리 그 현장 대책본부에서는 좀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워낙 불길이 거세게 확산됐기 때문에 우리 국가유산도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뭐 정말 1000년을 넘게 버텨온 국가유산들이 한순간에 잿더미를 변해버린 걸 또 목도하셨습니다. 얼마나 피해가 심각한지 경북대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김시범 교수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교수님이 지금 계신 안동 지역으로도 산불이 번졌잖아요. 일단 교수님 안전하게 지금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안동이 아닌 곳에서 안전하게 머물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안동은 지금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 산불 영향받고 있는 지역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됐죠. 네. 한 1000여 채 소실이 된 것으로 보이고 4명의 안타까운 인명이 사망으로 지금까지 추정되고 있고요. 뭐 농협사무소, 우체국 이런 데들도 피해 있고 일부 지역은 지금 전기, 수도, 통신 이런 것도 원활치가 않습니다. 네. 특히 산불로 발생한 잿가루하고 연기가 있어서 호흡기 장애 호소하는 분들도 많고 외부 활동하는 게 매우 조심스러운 그런 상태입니다. 네. 이번 산불로 신라시대 천년 고찰 이 고운사, 운남사가 전소됐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제 경상도 지역은 아무래도 신라시대의 그 불교를 기반으로 한 국가유산들이 많잖아요. 얼마나 큰 피해를 본 겁니까? 네, 많은 국가유산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경북 의성군에 있는 고운사는 신라시대 때 사찰로 최치원의 호를 따서 고운사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네. 울림사는 또 의성군 선등산에 있는 첩척산 중 계곡에 위치해서 이제 아지랑이가 구름같이 피어오른다라고 해서 이제 울림사라고 하고요. 이러한 또 이제 용담사는 664년에 지어졌다가 1574년에 한번 추가로 고쳐졌는데 이러한 것들이 전부 지금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행히 그 용담사에 있는 일부 불상, 탱화 이런 데는 지금 안동 세계유교문화박물관으로 옮겼고요. 네. 하지만 많은 지금 국가유산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 지금 세계문화유산이죠. 안동 하회마을 또 안동에 있는 또 병산서원도 불길의 위협을 당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물을 뿌리면서 되게 어떻게 보면 원초적인 방법으로 방어에 나섰는데 효과가 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지금 뭐 27일 경에 이제 안동 하회마을 쪽으로 불길이 한 4m 부근까지 들어오기 시작할 때 네. 헬기가 투입이 돼서 이제 불을 좀 방어하는 차원에서 미리 물을 뿌리고 병산서원 뒤에 벌목 이제 감벌도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선제 조치는 당연히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 효과를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 더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하회마을하고 병산서원에 이 산불이 진입하지 않아야 되겠죠. 우리 정말 소중한 문화유산이 이렇게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하게 되면 정말 마음이 참담한데 현실적으로 이제 복원이나 복구가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절이나 탑을 뭐 외형적으로 복원하는 거는 일부 가능하겠지만 네. 그 국가유산이 소재한 주변 환경이 함께 소멸돼서 그 공간을 모두 다 복원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즉 그 국가유산에 내재되어 있는 정신, 가치는 복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책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산불 같은 경우 매년 거의 봄철마다 이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이번 같은 사례를 또 비춰보면 이런 우리 소중한 국가유산들이 이런 화재에 대한 대비책이 제대로 갖춰져 있나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전문가로서 어떤 견해 갖고 계십니까? 네, 사실 국가유산은 산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시적으로는 산을 제대로 관리하는 정책이 바뀌어야 됩니다.
과거에는 나무를 심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요. 특히 산속에 길을 내서 인도를 확대한다든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미시적으로는 그 방염천의 공급 사용도 확대돼야 됩니다. 요번에 만유정의 경우도 이 방염포를 통해서 좀 그 보존을 할 수 있었고요. 네. 이러한 것들에 대한 필요와 함께 전문적인 국가유산 방제 인력 양성도 필요합니다. 또한 산불 진화도 좀 과학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드론이나 AI 시스템 이런 것을 도입하거나 또 산불 발생 위험 지도 이런 것들이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네. 말씀드려서 이번 산불 계기로 국가유산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제도, 예산, 운영 인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립경북대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김시범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번 의성 산불로 우리 소중한 문화유산들 정말로 많이 소실이 됐어요. 또 이제 그 드라마에서도 유명했었던 뭐 그런 장소들도 피해를 입어서 많이 좀 알려졌는데 이 방염포 이야기가 아까 잠깐 나왔었잖아요. 예. 이게 이제 화재를 방어해주는 덮는 덮개 같은 개념. 그렇습니다. 네. 예. 효과가 좀 있나요? 어떻습니까? 방염포의 경우를 썼다고 해서 만윤정을 이제 지켰는데 네. 적절한 조치였고 이게 그 산불의 온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100도 이상이 되는데 500도에서 700도까지는 그 대상물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00도 이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아주 많은 그렇죠. 연료물들이 얼마나 있으면 버텨요? 그게 10분을 버틸 수 있습니다. 10분 정도. 예, 저도 이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네. 아마 현장에서는 어떻게 사용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특수 섬유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꽃이 와도 이게 연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염포를 설치를 한 거는 뭐 아주 적절한 조치였는데 제가 이제 그 교수님 나오셨을 때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 하회마을이나 또 병산 서원에 식생 제거를 하고 또 지연제를 쓰고 또 거기에 기존에 그 방어 장치로 해서 이렇게 워터 커튼 물로 해서 이렇게 수막을 형성하는 그런 시설들이 좀 설치가 돼 있는지 네. 그런 게 좀 궁금한데 그게 다 기술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문화재당국에서는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서 국가유산에 있어서는 방어할 수 있는 자원들을 있으면 다행이지만 없으면 네. 확충을 할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산불 진화하는 데 있어서 핵심 장비라고 하면 역시 헬기가 되겠죠. 그런데 그 헬기가 이제 의성 산불 진화에 나선 헬기가 추락을 해서 조종사도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조종사가 경력이 40년 이렇게 베테랑 조종사라고 알려졌는데 이런 분들도 이렇게 사고를 당한 거 보면 상당히 현실이 악조건이었나 봐요. 예, 그냥 도로를 들어가면서 도로도 앞이 안 보이거든요. 산 위는 시야 확보가 더 안 될 겁니다. 연기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더 안 예. 되는 면이 그게 없어지지 않고 지금 일주일째 연기가 있고 그것들이 이 물을 뿌리고 나면 더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그렇죠. 사실 일시적으로 더 연기가 올라오겠죠. 목숨 걸고 한다는 말이 맞을 거고요.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한다는 게 맞을 겁니다. 네, 정말로 악조건 속에서 지금 진화의 애를 쓰고 계시는데 이번에 그 주한미군 헬기도 4대가 투입됐다고 해요. 그것도 예, 좀 예. 도움이 될까요? 지금 상태에서는 어떤 물을 뿌리는 장치라도 다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주한미군 헬기는 아마 용량이 큰 헬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도움이 되고 그 전에도 울진 산불 때 대구에서 별도의 화재가 됐을 때도 이렇게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헬기가 동원이 됐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는 이 헬기, 가용할 수 있는 헬기들, 산림청 헬기나 소방청 헬기 아마 많이 활용을 해서 가동 시간이 되면 또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응원을 하는 별도의 이런 공중 진화를 할 수 있는 헬기들은 가동을 할 수 있으면은 좀 준비를 시켜가지고 교체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네. 봅니다. 그 산불 진화 헬기 조종사께서 하루 물을 정말 100톤을 퍼 나를 정도로 굉장히 이제 업무가 그 진화 작업 양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인력 헬기 같은 거 대표적으로 장비 같은 게 여전히 좀 부족한 상황인가요? 부족한 측면도 있어서 필요한 장비는 이제 보강을 해야 되는데요. 아니면 뭐 이렇게 정말로 많은 물을 한꺼번에 나를 수 있는 대형 장비라든지. 대형 산불에 따라가 대형화는 필연적인 추세입니다. 헬기의 경우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마 그런 쪽으로 해서 지원이 될 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네. 안타까운 사고가 있는데 40년의 베테랑 조종사도 사고가 났거든요. 이거는 사람의 문제, 연령의 문제가 아니고 헬기를 동원해서 산불을 끄는 악조건 사항은 여전합니다. 이 업무의 사항이고 또 이렇게 낮게 하면서 여러 가지 장애물들, 송전솔로가 또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헬기를 도입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인적 오류들을 줄이고 판단을 조금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 AI 기술들, 아까도 문화재 그 교수님이 이야기했지만 그런 기술들 또 필요하면 야간에 헬기가 뜨지 못하거든요. 대다수의 헬기들은. 네. 예, 안전상의 이유 때문에. 불은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있어야 될 텐데 대안이 있습니다. 무인기로 해서 네. 진화를 하는데 지금 배터리, 전기 배터리는 드론 자체의 용량, 들어 올릴 수 있는 용량 자체가 제한되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에서는 쓸 수가 없고요. 네. 다른 무인기들, 전기 배터리가 아닌 다른 엔진 드론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단지 이제 파일럿이 타지 않았다 뿐이지 네. 조종은 더 이렇게 안전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헬기, 지금 유인 헬기에 비해서는 용량은 적지만 여러 대를 도입을 해서 한꺼번에 투입하면 헬기의 한두 대 효과들은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런 쪽으로 좀 보완해서 인명 사고들을 향후에 좀 방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 한번 짚어보죠, 이사님. 이번에 산불 진화 현장에 투입되신 그 진화 대원들 또 세 분이 목숨을 잃었다고 전해졌는데 이제 이 진화 대원들이면 현장도 잘 알아야 되지만 신체적인 조건도 좋아야 될 것 같고 체력도 좀 좋아야 될 것 같은데 대부분이 60대 이상이라고 맞습니다. 해요. 지금 산불 진화 대원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나 봐요. 현장에서 느끼시는 문제점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불을 끄는 데 있어서 소방과 산림 진화 인력이거든요. 네. 근데 소방은 우리가 굉장히 가까이 있잖아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지난 몇 년에 걸쳐서 굉장히 이제 뭐 여러 이제 보수나 이런 부분들이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산불은 그거보다 적게 나고 딱 특별할 때만 그러니까 3, 4월에 특정 시기에 나고. 나다 네. 보니까 또 잊혀지는 이슈거든요. 이번에 사망 사고가 정말 안타까운데 이 사망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진화 인력에 대한 지원도 조금 좋아질 거란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재난 부분이 인명 피해가 좀 나고 재난이 많이 발생해야지 조금씩 발전하는 정말 안타까운 그런 분야거든요. 네. 현장에 있으면 이분들 갖고 있는 장비들 옆에서 보면 저걸로 올라가서 불을 끄는 거야. 그 정도로 낙후돼 있어요? 낙후돼 있고 굉장히 사람의 힘으로 해야 되니까 아날로그적이라는 느낌인 거죠. 15리터를 메고 올라가서 하고 또 내려와서 물을 채우고 하는 되게 비효율적이네요. 예, 그런 부분인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뭐 AI나 여러 그런 많이 발전한 우리 있지만 그게 적용되기는 아직 어려운 부분이고 결국 사람이 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뭐 미군 헬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분들한테는 그래서 사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사실 현장에서 전쟁터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 이재민들은 전쟁 난민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전쟁 상황인데 우리들을 도와주러 누군가가 온다라는 메시지가 있을 때 힘이 나잖아요. 네. 예, 그런 메시지를 계속 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계속 지원을 하고 불을 끌 수 있게 정부에서도 계속 메시지를 내야지 이분들도 아 그래 한번 해보자. 오늘도 한번 해보자. 이게 되는데 아무 지원도 안 들어오고 그냥 우리를 여기 놓고 알아서 해라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 굉장히 힘들잖아요, 심리적으로.
이게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심리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산불이 장기화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그 2019년에 그때 산불 고성 산불 나고 했었을 때도 굉장히 전 국가적인 예. 이슈였고 되게 시끄러웠는데 그 이후로 그때도 사실 아마 비슷한 문제들이 제기가 됐었고 예. 바꿔보자 고쳐보자 말들이 참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안 바뀌었어요? 그땐 불이 너무 일찍 꺼졌습니다. 아니, 산불이- 그래도 너무 피해도 그때도 예. 컸는데 산불이 너무 일찍 꺼져서 제 기억은 예. 국회에서도 예, 처음에서- 진화대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계약직이던 그런 산림청의 특수진화대원들을 이렇게 공무직으로 해서 무기직으로 해서 이렇게 좀 반영을 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런 네. 부분 더 선도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런데 대다수의 예방 전문 진화대들은 또 지방 정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게 또 다 제각각이거든요. 그런 부분. 제각각. 그러면 지자체에서 관리를 상황에 합니다. 따라서 네, 그렇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지방은 또 상대적으로 지원이 좀 덜하고 물론 국가에서 50%의 그 인건비를 지원을 하지만 관리 책임은 또 지방 정부의 책임자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제각각이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젊은 층이 산불 진화대원으로 많이 지원들을 하시나요? 지금 사실 산불을 끈다고 했을 때 소방 인력이 끈다고 생각하는 일반 국민들도 많으시죠. 네. 예, 산불을 사실 끌 때. 구분을 못하는 예, 경우도 맞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주무관청이 산림청이라는 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방은 지원이거든요. 그리고 소방본부하고 산림청 본부도 따로 있습니다. 현장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산림 쪽 부분이 굉장히 좀 취약하다는 게 계속 드러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고 또 이렇게 나아지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좀 느렸던 거죠. 네. 근데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산불이 발생한 거고. 이번 의성 산불 특징을 보면 대부분이 그렇지만 이번 의성 산불도 성묘객에 의해서 발화가 된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고 산청의 경우에도 예초기 불씨가 결국 실화의 원인이 됐고 결국 개인의 어떤 그 실수로 인해서 이렇게 피해가 커지는 이런 사례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산불을 내도 실제 나중에 받게 되는 처벌이 약하다. 그래서 예방 효과가 좀 떨어진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실제적으로는 형사벌이 있고요. 민사도 있잖아요. 민사벌이 있는데 민사벌도 있고 민사벌에 이제 포함된다고 하면 손해배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형사벌은 뭐 인신구속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텐데 더 많은 피해를 입은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것들 책임을 민사소송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 아마 가해자, 실수든 고의든 그 했던 가해자는 제가 이런 표현을 하기 좀 그렇지만 패가망신할 정도로 해서 부과가 될 수가 있고요. 또 부과를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네, 우리나라에서요. 그래서 몇억 원의 이 책임을 법원 판단에서 부과를 시킨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언론에서 가해되면 그냥 단순하게 인신구속하는 정도가 아니고 풀려나도 그 책임에 대해서 끝까지 이렇게 끌고 간다라는 의식으로 해서 산불 조심 기간 동안에 불 취급하는데 특히 유의하도록 본인 책임이 되니까요. 이 가해자가 밝혀지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강조를 하면 저는 산불을 내기 위한 그런 불취급, 부주의한 불취급은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초기에 그 불 나고 재난 문자 지자체나 중앙정부에서 뿌린 재난 문자들 많이 갔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번에 이제 돌아가신 분들 보면 고령자들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고령자분들은 재난 문자를 받아도 예를 들어서 불 났네? 내가 빨리 뭐 피신을 해야겠다. 이제 이런 판단을 잘 못하고 그냥 무방비로 당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재난 문자를 주는 것만으로는 현실적인 그 방어 대책이 안 된다는 지적도 있어서요. 예. 그런 연유로 해서 또 사고로 이어진 사례를 보도를 통해서 보는데요. 오늘 아침에 보도를 보니까 포항시도 또 영양구역이잖아요. 바람 방향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네. 포항시장님이 또 나서고 또 공무원들이 나서가지고 대피
이런 부분들을 좀 직접 안내를 하는 부분 보고 저런 사례들이 다른 영향 지역들, 산불 피해 지역에도 좀 전파가 돼서 특히 고령자들 피해가 또 우려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더 추가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담당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들이 좀 많이 동원돼 가지고 고령층 특히 보호를 할 수 있는 조치가 좀 필요한데 문자 발송은 많이 한다고 지금 시기에는 많이 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문자를 보고 또 대응을 하고 하는 대응력들이 아무래도 이제 고령층은 늦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정책적으로 해당 지역 행정기관에서 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재난 문자 발송을 해도 대응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그 지방은 나이 많으신 연로하신 분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뭐 이렇게 신체적으로도 즉각 대응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재난 문자만 보냈다고 해서 이게 무슨 할 일 다 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앞으로 그럼 이제 진화가 다 돼서 이후에 이제 피해 복구 수습 과정이 있어야 될 텐데 걱정은 이거죠. 지금 이런 식의 산불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 같아서 기후 변화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세요? 지금 이제 고성 산불부터 지금 이번 경북 지역 산불 이렇게를 보면 갈수록 좀 산불도 잘 끄기도 쉽지 않고 대형화된다라는 생각도 자꾸 들고 그럼 뭔가 지금의 체계로는 계속 역부족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더 많아지고 무조건 발생합니다. 무조건 발생합니다. 뭐 그런 기후 변화 생각으로.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예. 거예요? 그런 기후 변화도 그렇고 그리고 이 지금 한국이 산이 많은 특성상도 그렇고 이 산불이 3, 4월에 무조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산불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는 정책도 그렇고 이 공적인 부분에서 받쳐주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불이 안 났으면 큰 불이 대형 산불이 안 났으면 다행인 거지 이게 안 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초기 진화를 잘한 거지. 이번에도 그렇고 산불 보면 초기 진화가 가장 중요한데 그때 헬기가 집중적으로 투입돼야 되는데 동시자발적으로 대형 산불이 세 군데서 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세 군데뿐만 아니라 더 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대형 산불이. 그러면 이거는 정말 진짜 다 탈 때까지 번지고 나서는 못 끈다는 걸 우리가 느꼈기 때문에 무조건 발생한다는 생각으로 지금 모든 분야에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산불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보통 계절적 특성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제 봄철 되면 산불 주의 뭐 예방 기간, 집중 기간 뭐 산불 이런 조심 식으로 기간이요. 이제 예. 근데 이제 그냥 지금 말씀드리면 일상화 될 가능성도 있다. 연중화라고 연중화라고 표현해야 표현합니다. 되겠군요. 저는. 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회장님도? 예. 특성이 보듯이 대형화, 또 동해안권에만 한정되지 않고 내륙 지역까지 하는 전국화, 그리고 장마철 시기 이외에는 건조하면 일어날 수 있는 연중화의 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앵커님께서 사회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그러면 향후에 대책들이 뭐냐? 뭐예요? 라고 말씀드리면 산불에 대한 특성들을 감안해서 맞춤형 대책들을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재차. 그래서 산불의 특성은 발화할 때 기상적인 요인들, 공기가 유입되는 그리고 불씨 또 연료가 세 가지가 이제 결합해서 산불이 일어나는데 이걸 연결고리를 하나만 끊으면 불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연결고를 끊는다는 개념이 어떤? 불씨 때문에 생기면 이건 입산자를 통제를 해야 되거든요. 불을 놓는 사람들. 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연료물들이 있으면 연료물들을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논밭두렁에 태우면 안 됩니다. 그건 연료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연결고리 하나만 끊으면 발생하지 않은데 또 이제 확산하잖아요. 확산하는 것 중에서 바람 같은 습도 같은 기후 요건, 또 지형 같은 여건,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연료입니다. 확산을 많이 하는 이유는 제가 누차 얘기했듯이 연료가 탈 것들이 많기 때문에 확산이 되고 대형화가 되는 그 촉매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아까 산림관리 정책도 했는데 저는 산림관리 정책에서 심기만 하고 적절하게 이용하지 않으면 이게 연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우리나라는 목재를 많이 쓰는 국가거든요. 네. 60%가 넘는 산에 있는 나무들을 그득하게 놔둘 것이 아니고 수입하는 대신에 자원화해서 하면서 산불의 위험도 경감시키는 그런 좀 일거양득
그런 그 대책으로 해서 산림 정책에서 주요하게 좀 취해서 실제로 이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에서는 정말 죽을 각오로 산불을 진화하고 있고요. 피해 복구도 정말 시급한데 이 추경을 논의하는 정치권은 이때다 싶은지 또 정쟁을 벌이더군요. 자꾸 불필요한 언쟁을 만들 때가 아니라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할 때입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보이는 SBS 비주고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